우리가 일본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도쿄의 가장 핵심 지역, 뭐 대표적으로 오다이바 같은 데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실수요를 하실 무주택자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사도 되고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지금 매물로 나오는 건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 샀다가 내가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살면서 기다리시는 거 저는 적극 권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반등하나 싶은 기사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이 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튜버들이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해요. 형 저기 유튜브 댓글에서 욕 안 먹으려면 부동산 너무 오른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유튜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의 논조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좀 떨어질 것이다, 암울할 것이다 라는 논조를 더 희망하신대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부동산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미 고민하다가 내 집 장만한 사람들은 안 봐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 집을 더 이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이런 고민하고 아니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계속 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상승 관련한 얘기를 하면 분명 악플이 엄청 달릴 거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 업계 논조예요.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에 괜히 민폐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미리 밑밥을 까는 건데요. 굴지 언론사에 와서 댓글 폭탄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오랜 지론이 적어도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갈 국면이 많다라는 지론자예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좀 주춤했죠. 예, 저는 작년, 재작년도 적지 않은 보합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물가 상승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진단을 하는 이유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런던, 파리, 시드니, 그 다음에 뭐 뉴욕, 도쿄도 이런 등지를 전부 봤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도쿄는 서울과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도쿄도예요. 그러니까 도쿄는 시가 아니에요. 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구나 시 중에서는 물론 떨어진 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도쿄의 가장 핵심 지역, 도쿄 놀러 가거나 그러면 아마 가셨던 지역들일 텐데, 뭐 대표적으로 오다이바 같은 데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라고 하는, 즉 남들이 들었을 때 좋은 동네 사시네요 라는 소리 들을 때는 저는 뭐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래서 이번 그 반등이 뭐 6개월이나 1년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노른자위 지역의 집을 한 3, 4년 전에 사신 분들만 하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손해 구간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3, 4년 전에 주택 구매해서 정점 찍고 우리 서울의 집값 평균은 15%에서 2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 떨어진 것도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손해보는 구간까지 안 온 거죠. 그러니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뭐다? 야, 버텨보자.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또 분위기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권 바뀌거나 또 정권이 새로 들었으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더 적극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존버족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월 평균 뭐 이렇게 거래 매매가 통상적으로 일어난 아파트 거래 매매가 일어나는 원래 그 거래 규모가 있는데 그게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저는 지금은 안 팔래요.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는 어디 떨어졌다 그거 뉴스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직 자기 집값이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적고, 그리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풀었더니 다시 송파를 비롯해서 올라가잖아요. 예.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걸까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들은 들어가라.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수요를 하실 무주택자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사도 되고요. 그리고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지금 매물로 나오는 건 좀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 샀다가 내가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부동산의 대가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도 그중에 한 분 만나 뵀었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 회장님인데 실제 자산은 이분이 대기업 회장님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께 옆에서 친한 척하고 귀여운 척하면서 뭐라도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 회장님 하면서 뭐 교수님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박 교수, 내가 여기까지 부동산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도 물론 부동산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사업체도 있지만, 근데 내가 그중에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반 정도 맞추고 반은 못 맞춘 것 같아. 박 교수는 적중률이 어때? 저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가수요예요. 이 가수요는 모델링한 경제적 이론이 없어요. 그런 건 예측을 못해요. 어디까지가 가수요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신다고 했었을 때 실제는 가수요적으로 요즘 같을 때 사야겠네 했다가 샀다가 갑자기 집값 빠지면 대부분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당분간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실수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도 그랬죠. 저도 작년, 재작년에 조금 많이 빠지는 형국으로 가는 건 가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나는 부동산 게임은 버티기 싸움인 걸 알거든. 나는 버틸 여지가 있었어. 그래서 다시 경기 좋았을 때 샀고, 심지어 나는 사업이 잘 됐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을 때 더 샀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영끌해서 무리하게 주택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급전 필요해서 싸게 던지는 걸 누가 산 거죠. 그분 같은 분이.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집과 그런 것까지 사고 난 기다렸어. 그랬더니 다시 좋았을 때 난 큰 돈을 번 거야. 그 맥락이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버티기 싸움에서 못 버티신 분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의 좋은 지역은 던지실 거예요. 그거 지금 받으시는 건 싸게 사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무리한 차입 말고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수요예요. 실수요.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다주택하면서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살면서 기다리시는 거 저는 적극 권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좀 규제 완화 정책은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실까요? 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실링을 다 잡아놓은 그 펀드였는데 와, 벌써 상반기에 절반 가까이가 소진됐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만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을 바탕으로 주저했던 구매 심리가 살아났던 지역들, 그리고 하락폭이 컸던 송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노원 일부 지역이라든가 강남 3구랑 마용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데 현격하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안양, 광명 다른 지역에서도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부동산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집값 하락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전 진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또 내년이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야당도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지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정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이미 6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내가 국회의원 재선에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개발 호재들이 많죠. 갑자기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무슨 70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용적률 상향 해주고, 여기 우리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 여의도도 이제 다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불면서 여긴 100층까지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2 세종문화회관도 저기 여의도공원의 일부에 들어선다고 하고요. 이런 호재성 발표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도 경기 부양 또는 집값 부양이라고 보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는 금리와 집값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 드러나는 일련의 증거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막 올라가면서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자들이 어려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금리와 집값이 관계가 많은데 뭔 소리냐 하셨잖아요. 하지만 올 2월 달에 특이점이 생겼죠. 기준금리는 한 단계 한국은행에서 더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적용받는
구간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개입이에요. 시중은행에게 압박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준 거고요. 또 코픽스 지수라는 걸 통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생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와 우리가 집 사는 대출 금리가 같이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책적으로 고정대출을 해준 적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역사에서 기준금리 추이와 집값이 연동했던 구간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그 일순간 몇 개월 동안 그런 연동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갖다 써서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는데 적용받는 정책 자금이 우호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금리는 그중에 마이너한 팩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값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자를 5%씩 내도 이 동네가 10% 20%씩 오른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이상 되는 그 수준의 대출 금리가 이제 무거우니 우리가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금리 수준 때도 주택을 매입했다가 오히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랄까요? 화랑 아닌 화랑이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금리보다는 우리나라의 집값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 정부 정책이에요.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종상향 개발 계획이라든지 용적률 인상 계획이라든지 조기 착공 계획이라든가 또 주택담보대출 인하라든가 부동산 정책 자금의 어떤 지원 금액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변만 봐도 사실 딩크족도 많아지고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뭐 집값이 더 무섭게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공급하는 건 일단 빼고 수요 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수요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구수, 가구수, 일자리, 그 다음에 가수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변천이라는 건 굉장히 느리게 변화돼요. 우리만큼 빠르게 뭐 저출산율이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나라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나 그것으로 집이 필요하다 필요 없어진다라는 변화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계열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변수는 지금 당장 요즘의 집값을 설명하는 거는 뭐 적합한 변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구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 숫자를 희석하는 변수가 가구 숫자예요.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숫자가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로 집값 망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에 가구 숫자 늘잖아요 하면 이게 희석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인구 숫자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주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 가구 숫자가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가장 크게 견인했던 요소는 철저히 일자리예요. 최근 용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1, 2억씩 다 이상 올랐거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3, 4억 이상씩 올랐어요. 그럼 왜 올랐느냐? 반도체 특구 생긴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거기에 새로 공장 짓고 그럼 그 굴지의 회사에서 일할 굉장히 하이브레인들이 거기 많이 살 거니 야 여기 엄청나겠다 해서 처인구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철저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이 가수요인데 가수요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뭐 저도 예측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철저히 어느 정도 국가에서 모니터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인구에 삼성, 뭐 SK 다 불러 모아놓고 공장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입니다. 입주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언제입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아파트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건 부동산 시세를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가수요를 뺀 이런 요소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 관할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도의 오다이바나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과 부동산은 꼭 같은
같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거를 거기는 아파트를 안 부르고요. 거기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 우리로 따지면 빌라 같은 걸 아파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파트 같은 걸 거기선 맨션이라 불러요. 정확히 일본인들 표현으로 따지면 만션이라 부르는데 이 만션이라고 부르는 이 주거 형태를 요즘 일본인들이 뭐라 부르냐면 억션이라고 불러요. 1억엔 이상을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예칭인 거죠. 근데 이 억션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었냐 하면 바로 1990년 부동산 버블 정점일 때.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인구 소멸이 더 가속화된 일본에서도 그 소리가 다시 나왔다는 건 우리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해 주실 때 금리와 집값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 변고점의 그 신호 저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연히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이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시장에서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대부분의 곳에서 반등되지는 않고요. 대신 미분양 물량이 없어진 동네는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서울은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제 분양할 물량이 쏟아지긴 하지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1000건이 안 돼요. 네. 아직까지는 서울에는 빈집 없다는 거죠. 미분양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미분양된 게 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지금 들어가도 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은 야 저긴 지금 미분양 났대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다른 지역은 죄송하지만 미분양이 당분간 더 쌓여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의 아파트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그런 곳은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등하나 기대감도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예, 불확실성이 정말 높아요. 저희들 학자들도 사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뭐 제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주변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을 비호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다는 IMF도 월드뱅크도 그다음에 뭐 ADB 같은 것도 분기마다 경제 성장률을 다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요. 경제는 2년 전에 당신 뭐라고 했잖아. 1년 전에 당신 뭐라고 했잖아. 그럴 수 없어요. 상황 바뀌고 돌출 변수 바뀌고 새로운 상황 연출되면 다시 말 수정하고 전망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결국 2년 전에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그거 결국 내 손해입니다. 계속 이런 채널들 보시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바뀐 상황에 따라서 또 말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가는지 아니면 의견을 재수정하는지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시는 게 현명한 거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정말 웬간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의 한 방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